우리는 남한으로 망명을 신청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손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박성철은 하얀 천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파도가 배를 흔들 때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그는 계속 천을 흔들었고 저 멀리 보이는 회색 초계암이 자신들을 발견할 때까지 절대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혁의 거친 숨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렸고 두 사람의 심장은 마치 북처럼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화물칸 아래에서는 5명이 숨을 죽이고 있었고 만약 이 순간 초계암이 그냥 지나쳐버린다면 그들 모두는 끝이라는 것을 박성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료는 바닥났고 식수도 거의 떨어졌으며 북한 경비정이 뒤쪽 어딘가에서 추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초계암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박성철의 입술이 바짝 말랐고 목구멍에서는 쓴맛이 올라왔지만 그는 천을 더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우리를 쏘면 어떡합니까? 박성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지금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해야 했습니다. 저 배가 다가올 때까지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와야 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화물칸 아래 5사람은 대체 누구이며 왜 그들을 목숨 걸고 데려와야 했는지 그 모든 질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날 새벽 4시 동해안 NLL 인근 해상은 고요했습니다. 한국해경 삼천구함 조타실에서는 정민수 경위가 레이더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경 15년 차 베테랑이었고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간 순찰은 지루했지만 동시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북한 어선들이 NLL을 넘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때로는 조난 신호를 보내는 배들도 있었습니다. 경위님, 레이더에 미확인 선박이 포착됩니다. 당직 사관의 목소리에 정민수는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작은 점 하나가 보였고 그것은 분명 북한 선박의 실루엣이었습니다. 정민수는 함장에게 보고했고 초계함은 천천히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배의 상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원양어선이었고 선체는 녹슬었으며 엔진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표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민수는 보았습니다. 배 위에서 2명의 남자가 하얀 천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마치 그것이 마지막 희망인 것처럼 천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민수는 15년간의 경험으로 직감했습니다. 저것은 평범한 조난 신호가 아니라고. 조난자들은 보통 구명조끼를 입고 있거나 불꽃 신호를 쏘아 올립니다. 하지만 저 2사람은 맨손으로 천을 흔들고 있었고 그들의 자세는 조난자보다는 항복하는 사람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접근 준비, 무장 대원 대기. 함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초계함이 북한 어선에 천천히 다가갔고 정민수는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이쪽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입니다. 엔진을 정지하고 갑판에 나와 주십시오. 북한 어선 위의 2 남자는 이미 갑판에 나와 있었고 나이 든 남자가 2 손을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젊은 남자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항복의 자세였습니다. 초계함이 어선 옆에 정박했고 정민수를 포함한 해경 대원들이 어선에 올라탔습니다. 갑판 위에 두 남자는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민수는 그들에게 다가가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신원을 밝혀주십시오. 나이든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성철입니다. 55세이고 북한 원양어선 선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이쪽은 제 아들 박준혁입니다. 28세입니다. 정민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조난 상황입니까? 정민수가 물었습니다. 박성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망명을 신청합니다. 그 말과 함께 배 위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망명 신청, 그것은 곧 탈북을 의미했습니다. 정민수는 15년 경력 동안 탈북 어선을 여러 차례 다뤄봤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박성철 부자의 눈빛에는 안도감이 아니라 여전히 공포가 남아 있었고 그들은 자꾸 배 아래쪽을 신경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배에 몇 분이 타고 계십니까? 정민수가 물었습니다. 저희 둘뿐입니다. 박성철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빠른 대답이었습니다. 정민수는 배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원양어선이었지만 갑판 위에 놓인 연료통과 물통의 개수가 이상했습니다. 두 사람이 쓰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그 양 역시 두 사람 몫으로는 많아 보였습니다. 정민수는 박성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두 분뿐입니까? 박성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준혁은 고개를 돌려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민수는 확신했습니다. 이 배에는 두 사람 이상이 타고 있다고. 그는 다시 한번 박성철에게 물었습니다. 선장님, 배 안을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박성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고 그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확인하십시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고 정민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해경대원 2명이 선실로 들어갔고 정민수는 갑판에 남아 박성철 부자를 지켜보았습니다. 아들 준혁은 계속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고 아버지 박성철은 자꾸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겨울 바다의 찬 바람이 갑판을 스쳐 지나갔지만 박성철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추운데 땀을 흘리는 사람, 정민수는 15년간의 경험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극도의 긴장 상태였습니다. 언제 출항하셨습니까? 정민수가 물었습니다. 일주일 전입니다. 박성철이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출항하셨습니까? 청진항입니다. 목적지는요? 박성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공해에서 조업을 하다가 엔진 고장으로 표류했고 그러다 이곳까지 흘러왔습니다. 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설명에는 구멍이 너무 많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표류했다면 식량과 연료가 거의 바닥났어야 정상인데 갑판 위에는 아직 물통과 연료통이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어선이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남쪽으로 흘러오는 경우는 드물지 않지만 보통은 조난 신호를 보내거나 구조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박성철 부자는 구조 요청이 아니라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처음부터 남쪽으로 오려고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선실을 조사하던 대원이 나왔습니다. 경위님, 안쪽은 특별한 것 없습니다. 낡은 침대 2개와 조리도구, 그리고 개인 소지품들 뿐입니다.
정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배 아래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물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박성철의 시선이 재빨리 그쪽을 향했다가 다시 정민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시선 이동을 정민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화물칸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민수가 말했습니다. 박성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화물칸은 비어 있습니다. 조업을 하지 못했으니 어획물도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고 그것은 방어적인 태도였습니다. 정민수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화물칸에 뭔가가 있다고. 그래도 절차상 확인해야 합니다. 정민수는 침착하게 말했고 대원들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준혁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둘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눈빛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성철이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준혁아, 괜찮다. 하지만 박성철 자신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민수는 두 사람을 지나쳐 화물칸으로 향했습니다. 화물칸 입구는 갑판 중앙에 있었고 낡은 철제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정민수가 손잡이에 손을 대려는 순간 박성철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경위님, 제발 이해해 주십시오. 정민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박성철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는 무릎을 꿇을 듯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정민수가 물었습니다. 박성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주먹을 꽉 쥐었을 뿐이었습니다. 정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화물칸 문을 열었습니다. 녹슨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문이 천천히 열렸고 어둠 속에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민수는 손전등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민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화물칸 안쪽을 비췄고 그곳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명의 사람들이 화물칸 구석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고 손전등 불빛에 눈을 찡그렸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여성,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 60대 노부부, 그리고 10대 소년. 이들은 모두 극도로 쇠약한 상태였고 옷은 남루했으며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정민수 뒤에 있던 대원들도 화물칸 안을 들여다보았고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한 부자간의 탈북이 아니라 집단 탈북이었고 북한에서 집단 탈북은 사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였습니다. 박성철은 자신과 아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5명의 목숨까지 걸고 이곳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정민수는 화물칸 안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오십시오. 안전합니다. 40대 여성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고 젊은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부부도 서로를 부축하며 일어났고 소녀는 겁에 질린 얼굴로 여성 뒤에 숨었습니다. 이들은 천천히 화물칸에서 나왔고 갑판 위에 햇살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일주일 만에 처음 보는 햇살이었을 것입니다. 정민수는 박성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성철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의 옆에 서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정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탈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7명의 생명이 걸린, 그리고 아마도 북한 당국이 필사적으로 찾고 있을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모두 초계함으로 옮기겠습니다. 정민수가 명령했습니다. 해경 대원들이 7명을 초계함으로 안내하기 시작했고 40대 여성이 갑판을 떠나기 전 박성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박성철은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는 대화였지만 정민수는 그 안에 담긴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초계암 조타실로 돌아온 정민수는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북한 어선 한 척 확보, 탈북자 총 7명, 성인 남성 2명, 성인 여성 2명, 노인 2명, 미성년자 1명입니다. 무전기 너머로 본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명이라고요? 확실합니까? 정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갑판 위에서는 7명이 담요를 덮고 앉아 있었고 박성철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곧 도착하겠습니다. 정민수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다시 갑판을 바라보았습니다. 7명은 담요를 덮고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떨고 있었고 특히 20대 젊은 여성은 한쪽 팔을 계속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뭔가 다친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당장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초계함은 2시간 후 동해안 해경기지에 도착했습니다. 7명은 모두 조사실로 안내되었고 의료진이 먼저 그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탈수 증상과 영양실조, 그리고 젊은 여성의 팔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화상은 최소 몇 년은 된 것 같은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정민수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응급처치가 끝난 후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민수는 7명을 따로 분리해 조사하려고 했지만 40대 여성이 간청했습니다. 제발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일주일 동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서로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민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질문에는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조사실은 넓지 않았지만 7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은 충분했습니다. 박성철과 준혁이 한쪽에 앉았고 40대 여성과 젊은 여성, 노부부와 소년이 다른 쪽에 앉았습니다. 정민수는 그들 앞에 앉아 기록지를 펼쳤습니다. 먼저 신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박성철 선장님과 아드님은 이미 확인했으니 나머지 분들의 신원을 말씀해 주십시오. 40대 여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순희입니다. 45세이고 함경북도 청진 출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이쪽은 제 딸 최윤서입니다. 23세입니다. 젊은 여성 윤서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그녀의 화상 입은 팔이 소매 사이로 살짝 드러났습니다. 노부부는 김철수 62세와 그의 아내 박명자 60세였고 소녀는 그들의 손자 김민수 14세였습니다. 정민수는 이들의 신원을 기록하면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박성철 선장님과 함께 탈북하게 되셨습니까? 조사실의 침묵이 흘렀고 이순희와 박성철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무언가 깊은 연결고리가 있었고 정민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순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5년 전에도 탈북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과 함께 조사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민수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5년 전 탈북 시도, 그것은 실패했다는 뜻이었고 실패한 탈북자에게는 가혹한 처벌이 기다린다는 것을 정민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강제 송환되셨습니까? 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전 저는 남편과 딸과 함께 중국을 거쳐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북한 보위부에 체포되었고 강제로 송환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딸 윤서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남편은 송환 과정에서 신문을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딸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조사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곳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고, 그곳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의 증언은 항상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민수는 이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수용소였습니까? 14호 수용소였습니다. 이순희가 대답했습니다. 개천에 있는 수용소였습니다. 정민수는 그 이름을 기록하면서 다음 질문을 준비했지만 이순희가 먼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하루 16시간씩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옷을 만들거나 광산에서 석탄을 캤습니다. 먹을 것은 하루에 옥수수죽 한 그릇뿐이었고 잠은 나무 판자 위에서 잤습니다. 윤서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화상 자국이 완전히 드러났고 그것은 팔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살같이 녹아내린 듯한 흉터는 보는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끓는 물에 팔이 되었습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치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소독약조차 주지 않았고 그냥 계속 일을 시켰습니다. 정민수는 윤서의 팔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23세, 아직 젊은 여성이 이런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감염되지 않았습니까? 정민수가 물었습니다. 감염되었습니다. 이순희가 대답했습니다. 딸은 열흘 동안 고열에 시달렸고 저는 딸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딸은 살아남았습니다. 다만 팔은 이렇게 되었지만요. 이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민수는 노부부와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님과 할머님은 어떻게 수용소에 가게 되셨습니까? 김철수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연좌제로 끌려갔습니다. 저희 아들이 탈북을 시도했다가 잡혔고 그 죄로 저희 가족 전체가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소년 민수는 할아버지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공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한 사람들이었고 북한 당국은 이들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수용소에서 탈출하셨습니까? 정민수가 물었습니다. 이순희는 박성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성철 선장님이 저희를 구해주셨습니다. 그 말에 정민수는 박성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성철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민수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박성철 선장님, 어떻게 이분들을 구하게 되셨습니까? 박성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박성철이 말했습니다. 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민수의 말에 박성철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3년 전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청진항 근처의 작은 부두에서 어획물을 하역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추웠고 부두에는 수용소 죄수들이 노역을 나와 있었습니다.
정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박성철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수용소 죄수들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날 한 여성이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박성철은 이순이를 바라보았고 이순이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말라깽이처럼 여위어 있었고 옷은 남루했으며 손에는 물건을 나르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박성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가 제 옆을 지나가면서 작은 종이 쪽지를 제 발밑에 떨어뜨렸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동작이어서 주변 경비원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무엇이 적혀 있었습니까? 정민수가 물었습니다. 제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딸을 살려주십시오. 박성철은 그 문장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쓴 것이었고 종이는 너무 작아서 손바닥 안에 숨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박성철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3년 전 그날의 충격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 준혁이 옆에서 자고 있었고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저 여인의 딸이 제 아들과 같은 나이라면, 만약 제 아들이 저런 상황에 처한다면 누군가 도와줄까? 준혁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이 아니었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박성철은 아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고 다시 정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는 막막했습니다. 수용소에서 사람을 빼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정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양어선 선장이었고 청진항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두 경비원들과는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박성철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부두 경비원들과 더 친해졌고 담배와 술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수용소 죄수들이 부두에 나오는 날짜와 시간을 파악했습니다. 이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장님은 그렇게 3년 동안 저희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가끔 부두에서 마주칠 때마다 선장님은 제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여 주셨고 그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이순이의 목소리에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신호를 보며 버텼습니다. 딸도 버텼습니다. 박성철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배에 화물칸을 개조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환기구를 설치했으며 물과 식량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작업은 밤에 혼자서 했고 아들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철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이에게 말한 것은 실행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무 위험했고 적발되면 아버지도 저도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게 물으셨습니다. 준혁아, 내가 훗날 나를 기억할 때 어떤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으냐고. 정민수는 그 질문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던진 그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었습니다. 준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었을 때 저는 결정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가겠다고. 박성철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준혁이는 용감한 아들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박성철은 다시 정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달 말 기회가 왔습니다. 수용소 죄수들이 대규모로 부두에 나오는 날이었고 경비가 평소보다 느슨했습니다. 저는 이순희 씨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날 밤 이순희 씨와 윤서 씨 그리고 김철수 할아버님 가족이 부두로 나왔습니다. 김철수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밤 10시에 수용소 담을 넘었습니다. 순희 씨가 미리 경비원의 순찰 시간을 파악해 두었고 저희는 그 틈을 이용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부두까지는 5km였고 저희는 어둠 속에서 뛰었습니다. 손자 민수를 업고 뛰었고 아내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따라왔습니다. 박성철이 그 이야기를 이어받았습니다. 저는 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되었을 때 5사람이 부두에 나타났고 저는 재빨리 그들을 배로 데려왔습니다. 화물칸에 숨겼고 곧바로 출항했습니다. 박성철의 목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출항 30분 후에 수용소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탈출이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공해로 나가고 있었고 북한 경비정이 따라올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정민수는 그 긴박했던 순간을 상상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경비정이 추격하지 않았습니까? 추격했습니다. 박성철이 대답했습니다. 이틀 동안 추격당했고 저희는 공해에서 표류하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북한 경비정은 공해에서 저희를 잡을 수 없었고 결국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연료가 거의 바닥났고 일주일 동안 표류하다가 결국 대한민국 영해까지 흘러왔습니다. 조사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성철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3년간의 준비와 일주일간의 사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민수는 박성철을 바라보았습니다. 55세의 평범한 어부였지만 그는 7개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선장님,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정민수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궁금해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박성철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버렸다면 저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저 여인의 입장이라면 누군가 저를 도와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박성철은 이순희를 바라보았고 이순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성철의 말에 조사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고 정민수는 기록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이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순희 씨, 5년 전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탈북을 시도하게 되었고 어떻게 붙잡히셨는지 말입니다. 이순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딸 윤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5년 전 제 남편 최진호는 청진의 작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해도 배급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저희 가족은 항상 굶주렸습니다. 이순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딸 윤서는 당시 18살이었고 영양실조로 자주 쓰러졌습니다. 남편은 딸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살 수 없다고. 이순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남편은 중국의 연결책을 찾았고 저희는 두만강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정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탈북자들의 이야기는 항상 비슷한 패턴이었지만 각각의 이야기에는 개인의 고통과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순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2019년 9월 어느 밤이었습니다. 저희는 두만강을 건넜고 중국 측 연결책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희를 숨겨주고 다음 경로를 안내해준다고 했습니다. 이순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함정이었습니까? 정민수가 물었습니다. 네. 이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연결책은 북한 보위부와 내통하고 있었고 저희를 신고했습니다. 사흘 후 보위부 요원들이 들이닥쳤고 저희는 체포되었습니다. 이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은 저항했습니다. 딸만은 보내달라고 애원했지만 요원들은 남편을 폭행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남편이 피를 흘리는 것을 봤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서가 어머니의 손을 더욱 꽉 잡았고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순희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슬픔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저희는 신의주 보위부 구금시설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다른 방에서 신문을 받았고 저는 밤마다 남편의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순희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고 조사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일주일 후 보위부 요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신문 도중 사망했다고. 이순희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시신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화장했다고만 말했고 저와 딸은 기차에 실려 개천으로 보내졌습니다. 14호 정치범 수용소로. 이순희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고 오랜 시간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윤서가 어머니를 안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정민수는 그들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몇 분 후 이순희는 눈물을 닦고 다시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수용소는 지옥이었습니다. 담장은 5m 높이였고 철조망에는 전기가 흘렀습니다. 감시탑마다 경비병이 총을 들고 서 있었고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은 즉시 총살되었습니다. 이순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공장에서 군복을 만들거나 광산에서 석탄을 캤습니다. 이순희가 말했습니다. 식사는 하루 세 끼였지만 옥수수죽 한 그릇씩이 전부였고 가끔 썩은 채소가 들어있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이 없었고 여름에는 환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순희는 자신의 팔을 쓸어내렸습니다. 저는 3개월 만에 10kg이 빠졌고 딸은 더 심했습니다. 윤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군복을 만드는 공장이었고 하루에 100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못 만들면 식사를 못 받았고 체벌을 받았습니다. 윤서는 자신의 화상 입은 팔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후 공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염색 작업을 하던 중 끓는 물이 담긴 통이 넘어졌고 저는 그것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정민수는 윤서의 팔을 보았습니다. 화상 자국은 팔 전체를 덮고 있었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윤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물은 100도가 넘었고 제 피부는 순식간에 익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장장은 제게 물로 씻으라고만 했고 다시 일을 시켰습니다.
소독약도 붕대도 없었습니다. 이순이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딸은 그날 밤부터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감염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간수에게 애원했습니다. 딸을 병원에 보내달라고, 약이라도 달라고. 이순이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간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반역자의 자식이 무슨 치료를 받느냐고. 죽으면 그만이라고. 이순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이곳을 나가겠다고. 딸을 여기서 죽게 할 수는 없다고. 윤서가 말했습니다. 열흘 동안 저는 죽음과 싸웠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차가운 물로 제 이마를 닦아주었고 자신의 식사를 제게 주었습니다. 윤서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굶었습니다. 한 달 동안 어머니는 제 밥의 절반을 제게 주었고 어머니는 뼈만 남았습니다. 이순이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살아남았습니다. 기적적으로 감염이 가라앉았고 딸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순이의 목소리에 안도가 섞였습니다. 다만 팔은 이렇게 되었지만 딸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이순이는 정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곳을 나갈 거라고, 살아서 자유를 얻을 거라고. 정민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의 참상은 들어왔지만 직접 경험한 사람의 증언을 듣는 것은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이가 대답했습니다. 4년 동안 저는 수용소의 일과를 관찰했고 경비병들의 교대 시간을 파악했으며 부두로 나가는 노역의 패턴을 익혔습니다. 이순이의 눈에 결연함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3년 전 부두에서 박성철 선장님을 만났습니다. 선장님의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분이라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박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순이 씨의 눈빛에는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저는 이분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사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고 정민수는 기록을 마무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북 사건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을 위한 싸움이었다고. 그는 기록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이순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경위님,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순이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청가방이었고 물에 젖어 곳곳이 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수용소에서 나올 때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민수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이순이가 가방 안쪽 은폐된 주머니를 풀자 그 안에서 비닐로 여러 겹산 묶음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비닐을 풀었고 그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종이에 타자로 쓰인 북한 문서들이었고 일부는 손으로 베껴 쓴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14호 수용소의 내부 문서들입니다. 이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민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수용소 죄수 명단이었고 이름, 나이, 제목, 수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일부 이름 옆에는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빨간 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민수가 물었습니다. 사망입니다. 이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처형되거나 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입니다. 정민수는 빨간 줄이 그어진 이름들을 세어보았습니다. 한 페이지에만 수십 개가 넘었고 전체 문서는 50페이지가 넘어 보였습니다. 정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서를 구하셨습니까?
이순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수용소에서 4년째 되던 해에 공장 사무실 청소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간수들은 죄수들이 문서를 읽을 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순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저는 간수들이 버린 문서들을 주웠고 밤마다 몰래 베꼈었습니다. 종이가 없어서 시멘트 포대를 찢어서 썼고 펜이 없어서 수추로 썼습니다. 정민수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처형 기록이었고 날짜별로 처형된 사람들의 명단과 처형 사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탈출 시도, 규정 위반, 상부 비판, 심지어 식량 절도까지 사소한 이유로도 사람들이 처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김성민 35세 탈출 시도로 공개 처형. 정민수는 그 문장을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공개 처형은 한 달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이순희가 말했습니다. 모든 죄수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처형했습니다. 저와 딸도 그것을 봐야 했습니다. 이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반항하면 이렇게 된다고. 윤서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듯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정민수는 계속해서 서류들을 넘겼습니다. 수용소 배치도가 있었고 감시탑의 위치와 경비병의 교대 시간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서류에는 죄수들의 노동시간과 생산량이 기록되어 있었고 배급량과 사망률까지 통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료입니다. 정민수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공개되면 북한 인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이 제 목적이었습니다. 이순희가 말했습니다. 저와 제 딸만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그곳에는 수만 명이 지옥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무런 재판도 없이 아무런 인권도 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정민수는 이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탈출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용소에 남아있는 수만 명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이 문서들을 가지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문서들을 베끼고 숨기는 것은 발각되면 즉시 처형될 일이었습니다. 정민수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순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제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진실을 알 수 없으니까요. 이순희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사진들이었고 휴대폰으로 찍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흐릿하고 화질이 나빴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용소 내부의 모습, 쇠약해진 죄수들, 감시탑, 그리고 처형장까지. 어떻게 사진을 찍으셨습니까? 정민수가 물었습니다. 간수 중 한 명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순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술을 좋아했고 저는 청소를 하면서 그가 술에 취해 잠들 때를 기다렸습니다. 몇 번의 기회가 있었고 저는 그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제 것으로 전송했습니다. 이순희는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것에 모든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50장 정도 됩니다. 정민수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증거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즉시 상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정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는 조사실을 나가 상관에게 연락했고 30분 후 국정원 요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은 이순희가 가져온 문서들을 검토했고 점점 더 충격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입수한 북한 수용소 자료 중
가장 상세한 것입니다. 국정원 김태준 팀장이 말했습니다. 죄수 명단, 처형 기록, 수용소 배치도, 그리고 사진까지. 이것은 국제사회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순희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김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장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압박이 커지면 북한도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자료는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순희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에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박성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순희 씨가 이 문서들 때문에 더 큰 위험을 무릅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탈출 도중 붙잡혔다면 즉시 처형되었을 것입니다. 박성철은 이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순희 씨는 끝까지 이 문서들을 지켰고 저는 그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정민수는 7명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성철의 용기, 이순희의 결단, 그리고 윤서의 생존 의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오늘 이 순간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정민수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는 수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태준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 자료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공개될 것입니다. 그는 이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순희 씨, 증언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순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조사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모두가 이 순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7명의 탈북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국정원 김태준 팀장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박성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성철 선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김태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그는 의자를 박성철 쪽으로 가까이 당겼습니다. 선장님은 북한에서 원양어선 선장이었고 그것은 일반 주민보다 훨씬 나은 위치였습니다. 배급도 받았고 외화벌이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셨습니까? 박성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은 창밖을 향했고 무언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정민수도 이순희도 조사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박성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 준혁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아버지로서의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결심한 것은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박성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고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성철은 계속 말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저는 이순희 씨의 쪽지를 읽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는 준혁이가 자고 있었고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저 여인의 딸이 제 아들과 같은 나이라면, 만약 제 아들이 저런 상황에 처한다면 누군가 도와줄까? 박성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외면하면 세상의 다른 누군가도 제 아들을 외면할 것이라고. 김태준은 박성철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선장님 자신과 아드님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적발되었다면 둘 다 처형되었을 것입니다. 김태준의 말에 박성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생각했습니다. 수없이 많이 생각했습니다. 박성철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을 버린다면 저는 제 아들 앞에서 어떤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까?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처음 이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우리만 살면 된다고, 다른 사람들까지 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준혁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준혁아, 내가 훗날 나를 기억할 때 어떤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으냐고. 조사실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겁한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고,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양심이라고.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나는 평생 그 결정을 후회하며 살 것이라고. 박성철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준혁이는 용감한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무모한 계획에 동참해 준 것만으로도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박성철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준혁이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한 것은 준혁이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자라서 어떤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지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정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떤 세상을 바라셨습니까? 박성철은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세상입니다. 박성철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확고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를 고발합니다. 이웃이 굶어 죽어도 모른 척해야 하고 친구가 끌려가도 외면해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니까요. 박성철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들이 그런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박성철은 이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순희 씨를 도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순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선장님은 저희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선장님이 아니었다면 저와 딸은 아직도 그 지옥 같은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순희는 박성철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박성철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선장님, 북한 당국은 선장님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수배할 것입니다. 선장님의 가족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박성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는 없습니다. 다만 고향에 친척들이 몇 명 있지만 저와는 오래전부터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박성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데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하지만 그 대가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준혁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버지는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으로 사는 법을. 박성철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준혁아, 너는 훌륭한 아들이다. 아버지를 따라와 준 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용기 있는 사람이다. 부자가 서로를 안고 있는 모습에 조사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정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고 김태준도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췄습니다. 김철수 노인이 말했습니다. 박성철 선장님은 저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수용소에서 매일 죽음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선장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는 다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장님이 아니었다면 저희 손자는 그곳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14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소년 민수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고 그의 눈에는 공포가 아닌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성철은 소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너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 학교에도 갈 수 있고 친구도 사귈 수 있고 꿈도 꿀 수 있다. 박성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자라는 것, 그것이 아저씨가 바라는 전부란다. 정민수가 박성철에게 물었습니다. 선장님,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박성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는 일에 대한 것이지 한 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박성철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저는 제가 한 선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지만 저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선장님의 공로를 인정할 것입니다. 선장님과 준혁 씨는 특별 귀화 절차를 밟게 될 것이고 정착 지원금도 받게 될 것입니다. 김태준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선장님께는 특별 공로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박성철은 손을 저었습니다. 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조사실 밖에서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고 7명은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정민수는 7명을 임시 숙소로 안내했고 그들은 처음으로 따뜻한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순이는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고 윤서는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살아남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순이는 지난 5년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살아남았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3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순이가 가져온 문서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거쳐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었고 국제사회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담은 이렇게 상세한 자료는 처음이었고 특히 내부 사진들은 전 세계 언론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 모든 주요 언론이 이 사건을 다뤘고 북한 인권 문제가 다시 한번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유엔 본부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각국 대표들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했습니다. 이순이는 화상으로 증언했고 그녀의 담담하지만 절절한 증언은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곳에는 수만 명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세계가 침묵하는 동안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병원, 윤서는 성형외과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화상 자국을 자세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료가 가능합니다. 여러 차례 수술이 필요하겠지만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동안 그녀는 이 흉터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거울을 볼 때마다 수용소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순이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야, 이제 우리는 정말 자유로워진 거야. 어머니의 말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수술 일정을 잡았고 며칠 후 첫 번째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석 달에 걸친 여러 차례의 수술 끝에 윤서의 팔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흉터는 많이 옅어졌고 윤서는 처음으로 반팔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윤서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 흉터를 완전히 없애고 싶지 않아요. 이순이는 놀라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니? 윤서는 자신의 팔을 쓰다듬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살아남았다는 증거니까요. 저는 이것을 보며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기억하고 싶어요. 윤서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이순이는 딸을 안았고 그녀는 딸이 진정으로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성철과 준혁은 경기도의 작은 항구 도시에 정착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들에게 정착 지원금을 주었고 박성철은 그 돈으로 작은 어선을 샀습니다. 20톤짜리 소형 어선이었지만 박성철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배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지 고민하던 박성철은 결국 희망이라고 지었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희망입니까? 박성철은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란다. 청와대에서는 특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박성철은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을 받았고 그의 업적을 기리는 상패도 받았습니다. 대통령은 박성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장님은 7개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 진실을 알렸습니다. 선장님의 용기는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박성철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박성철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고 박성철은 하나하나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성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외면했다면 저는 평생 그것을 후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의 대답에 기자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김철수 노인 가족은 서울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손자 민수는 중학교에 입학했고 처음으로 교복을 입은 날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학교 가는 게 너무 좋아요. 김철수 노인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수야, 열심히 공부해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단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었고 축구부에도 들어갔습니다. 수용소에서는 뛰어놀 공간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운동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축구 경기가 끝난 후 민수는 할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제가 골을 넣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수 잘했구나. 이순이와 윤서는 서울의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고 이순이는 그 일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순이는 새로 온 탈북민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탈북민들은 눈물을 흘렸고 서로를 안았습니다. 윤서는 대학 입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언젠가는 북한 인권운동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엄마, 저는 수용소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윤서의 말에 이순이는 딸을 안았습니다. 너는 정말 강한 아이구나. 엄마가 자랑스럽다. 어느 주말 박성철은 이순이 가족과 김철수 노인 가족을 자신의 배로 초대했습니다. 7명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고 그들은 바다 위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다는 잔잔했으며 갈매기들이 배 주위를 날아다녔습니다.
박성철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기적입니다. 이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장님.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선장님의 용기였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여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으로 사는 법을, 용기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희망이 얼마나 강한 힘인지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저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7명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에는 감사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고 벚꽃이 피는 4월이었습니다. 박성철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바다로 나갔고 준혁은 아버지와 함께 배를 몰았습니다. 희망호는 이제 이 항구에서 유명한 배가 되었고 사람들은 박성철을 보면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박성철은 여전히 겸손했고 누군가 그를 영웅이라고 부르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어부일 뿐입니다. 어느 날 아침 준혁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가끔 북한에 계신 분들이 생각나십니까? 박성철은 그물을 당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나지.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옳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지. 준혁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캠퍼스, 윤서는 신입생으로 첫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한 것이었고 그녀는 매일 강의실에 가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수용소에서는 책 한 권 제대로 읽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도서관에서 원하는 만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수가 물었습니다. 윤서 씨, 왜 사회복지학을 선택하셨습니까?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우가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서 씨, 혹시 팔에 있는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 질문에 윤서는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예요. 윤서는 자신의 팔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5년을 보냈고 이 흉터는 그곳에서 받은 것입니다. 하구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고 윤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것은 제 과거이고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증거니까요. 이순희는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녀의 경험과 헌신이 인정받은 것이었고 이제 그녀는 새로 온 탈북민들의 정착을 직접 돕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 온 탈북민 여성이 이순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모든 게 낯설고 무섭습니다. 이순희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1년 전에는 똑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순희가 제공한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 폐쇄를 촉구하는 성명이 발표되었고 전 세계 인권단체들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순희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윤서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한 일이에요. 엄마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에요. 김철수 노인은 손자 민수의 축구 경기를 보러 학교에 갔습니다. 민수는 이제 학교 축구팀의 주전 선수가 되었고 오늘은 중요한 경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민수는 열심히 뛰었습니다. 후반전 막판 민수가 골을 넣었고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철수 노인은 일어나서 박수를 쳤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민수가 할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보셨어요? 김철수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맞다. 우리 민수 정말 잘했다. 그날 저녁 김철수는 아내 박명자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벚꽃이 만개해 있었고 저녁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을 줄 알았소?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박명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몰랐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요. 두 노인은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5월 어느 날 박성철이 7명을 다시 모았습니다. 탈북 1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박성철의 배 희망호 위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고 7명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하늘은 맑았으며 갈매기들이 배 주위를 날아다녔습니다. 박성철이 말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우리는 이 바다 위에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순이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박성철 선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장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여기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선장님은 저희 7명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이순이는 박성철에게 고개를 숙였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성철은 손을 저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1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준혁은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7명은 이제 가족입니다. 피로 연결된 가족은 아니지만 운명으로 연결된 가족입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 인권운동가가 되고 싶습니다. 윤서는 자신의 팔을 보았습니다. 이 흉터는 제 과거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제 미래도 보여줍니다. 저는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윤서의 눈빛은 확고했고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민수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는 14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꿈이 생겼습니다. 저는 축구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꿈을 가지라고. 저는 이제 꿈이 있습니다. 김철수 노인은 손자를 안았고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수평선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7명은 배의 난간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성철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는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그리고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순이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이제 우리의 경험을 나눌 차례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7명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갈매기들이 마지막 비행을 하는 가운데 7명은 새로운 내일을 꿈꾸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반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가을, 박성철은 여전히 희망호를 몰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56세가 된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조금 더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준혁은 이제 29세가 되었고 아버지 옆에서 더욱 능숙하게 배를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자는 함께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고등어가 많이 잡혔네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박성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물을 살폈습니다. 그래, 바다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구나. 그는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아, 너는 후회한 적이 없느냐? 준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그 여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박성철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이순희는 이제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강연을 했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대학교 강연장에서 그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경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고 어떤 학생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윤서는 대학교 2학년이 되었고 북한 인권동아리의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캠퍼스에서 북한 인권 사진전을 열었고 수용소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윤서 씨, 팔의 흉터 때문에 힘들지 않으세요?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제 자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이고 제가 계속 싸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김철수 노인은 손자 민수의 중학교 축구대회 결승전을 보러 갔습니다. 15세가 된 민수는 팀의 주장이 되었고 오늘은 시 대표를 가리는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후반전 종료 직전 민수가 결승골을 넣었고 관중석이 환호로 들썩였습니다. 할아버지, 봤죠? 경기가 끝난 후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김철수는 손자를 꼭 안았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맞다, 우리 민수.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뛰는 모습을 보니 할아버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구나. 어느 일요일 오후 7명은 다시 희망호에 모였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들의 전통이 되었고 계절마다 한 번씩 모여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배는 천천히 바다로 나아갔고 가을 햇살이 갑판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박성철이 키를 잡고 있었고 다른 6명은 갑판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선장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이순희가 물었습니다. 박성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바다에 나가고 저녁에는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저는 요즘 아버지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박성철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웅이라니 과한 말이다.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철이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7개의 생명을 구했고 세상에 진실을 알렸으며 무엇보다 사람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배가 공해로 나아갔고 바다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성철이 엔진을 끄자 배는 잔잔한 파도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바람소리, 파도소리, 갈매기 울음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박성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박성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2년 전 그날 밤 이순희 씨의 쪽지를 읽고 결심했을 때 두려웠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었고 모두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박성철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는 일에 대한 것이지 한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과 손을 내미는 사람. 저는 후자를 택했고 그 선택이 7개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순희가 일어나 박성철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장님, 선장님의 그 선택이 저희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장님은 저희에게 생명만 준 것이 아니라 존엄성을, 희망을, 그리고 미래를 주셨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윤서도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선장님 덕분입니다. 김철수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수용소에서 매일 죽음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선장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는 다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손자가 자유롭게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소년 민수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고 그의 눈에는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하늘이 금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7명은 배의 난간에 나란히 섰고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 있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깊은 연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사를 함께한 동지였고 이제는 피보다 진한 인연으로 묶인 가족이었습니다. 갈매기 한 마리가 배 위를 날아갔고 그 날갯짓 소리가 고요한 바다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성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희망호의 이름판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배의 이름처럼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았고 그 희망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준혁이 아버지의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희망호는 천천히 항구로 돌아갔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멀리서 등대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7명은 갑판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웃음소리가 바다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고통의 기억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 기억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앞을 보고 있었고 그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7명의 얼굴에는 평화와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7개의 생명을 구했는지, 그리고 그 7명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를 들려드렸습니다. 박성철 선장이 말했듯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과 손을 내미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때로는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일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